발 좀 치워요. 빚쟁이 주제에. 시댁 제사 준비를 돕던 윤주의 귀에 아랫동서 혜정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박혔습니다. 부엌에서 그릇 깨지는 소리가 터지더니 혜정이 바닥에 접시를 내던지며 눈을 부릅뜹니다. 기어들어오긴 누가 오라 했어요. 윤주는 당황해 한 걸음 뒤로 물러섰죠. 그 순간이었습니다. 진짜 꼴도 보기 싫다니까. 혜정의 발끝이 윤주의 다리를 그대로 걷어찼습니다. 퍽. 타일 바닥에 몸이 부딪히며 숨이 턱 막혔죠. 혜정의 눈빛은 짐승처럼 날카로웠고 그 옆에 서 있던 남편 민호는 눈을 피한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 집에서 난 그냥 발로 차도 되는 사람이구나. 윤주는 얼얼한 뺨을 감싸며 바닥에서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깨져 흩어진 유리 조각 위로 혜정의 구두가 올라가는 모습이 보였죠. 도대체 윤주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여러분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윤주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남편의 사업이 흔들리기 시작한 건 그해 봄부터였습니다. 연속된 계약 취소가 이어지면서 집안 수입이 급격히 줄어들었죠. 윤주는 살림을 유지하기 위해 재래시장 좌판에서 임시로 물건을 팔기 시작했어요. 아침 6시에 일어나 시장으로 나가는 일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처음엔 부끄러웠지만 생계를 위해선 어쩔 수 없었죠. 그런데 이 모습이 동네 사람들 사이에서 빠르게 소문으로 번졌습니다. 저 집 남편 사업 망했대. 부인이 시장 나와서 장사한다더라. 윤주는 장을 보다가 우연히 이런 말들을 듣게 되었어요. 얼굴이 화끈거렸지만 모른 척하고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시댁에서는 걱정한다는 명목으로 자주 연락이 왔어요. 하지만 통화할 때마다 묘하게 책임을 떠넘기는 뉘앙스가 느껴졌죠. 윤주가 좀 더 살림을 잘 챙겼어야지. 남편 일에 너무 끼어들면 안 되는 거야. 시어머니는 남편에게만 따로 연락해서 이런 말들을 했습니다. 윤주가 남편 일을 돕다가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켰다는 거였죠. 어느 날 장을 보고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시댁 큰동서 숙자가 동네 사람들과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윤주 씨가 판단이 좀 어려운 사람이라고 하던데 남편 일에 괜히 나서서 빚만 더 만들었대요. 윤주는 그 자리에서 발이 굳었어요.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이야기가 이미 시댁 전체에 퍼져 있다는 걸 깨달았죠. 집으로 돌아온 남편은 완전히 지쳐 있었습니다. 하루 종일 은행과 거래처에 연락하느라 목소리도 쉬어 있었어요. 윤주는 그 모습을 보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대신 조용히 방을 정리하고 저녁 준비를 했죠. 남편은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소파에 누워버렸어요. 다음 날 아침 윤주는 시댁 가족단체 채팅방을 확인했습니다. 동서혜정이 올린 글이 눈에 띄었어요. 경제관리는 사람이 잘해야 하는데. 어휴. 짧은 글이었지만 윤주는 단번에 알아챘습니다. 이건 자신을 겨냥한 거라는 걸요. 다른 가족들은 아무 댓글도 달지 않았지만 모두가 그 의미를 이해하고 있을 거였어요. 며칠 뒤 시댁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다음 주에 제사 준비가 있으니까 모두 모이자. 시어머니의 목소리였죠. 윤주는 갈지 말지 고민했어요. 요즘 시댁 분위기를 생각하면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집안 어른들 체면을 생각하면 안 갈 수도 없었죠. 결국 윤주는 참석하기로 결정했어요. 제사날 윤주는 아침 일찍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벌써 몇몇 가족들이 와 있었어요. 형님 오셨어요? 혜정의 목소리였습니다. 겉으로는 반갑게 인사했지만 눈빛은 차가웠죠. 윤주는 짧게 고개를 숙이고 부엌으로 들어갔어요.
부엌에서는 제사 음식 준비가 한창이었습니다. 윤주는 최대한 평소처럼 행동하며 일을 도왔어요. 그런데 혜정이 자꾸 자신을 쳐다보는 게 느껴졌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그때마다 혜정의 입가에는 비웃음 같은 게 스쳤죠. 왜 저러는 걸까? 윤주는 속으로 의아했지만 내색하지 않았어요. 그저 조용히 손을 움직이며 일에 집중했습니다. 하지만 부엌 안 공기가 점점 무거워지는 게 느껴졌죠. 뭔가 불길한 예감이 스멀스멀 올라왔어요. 윤주는 그 이유를 아직 정확히 알지 못한 채 묵묵히 일을 이어갔습니다. 제사 준비가 한창인 오후였습니다. 거실에서는 가족들이 모여 음식을 나르고 상을 차리는 중이었어요. 윤주는 부엌과 거실을 오가며 묵묵히 일손을 거들었습니다. 그때 혜정이 갑자기 큰 소리로 말했어요. 어머니, 이 나물 배치가 좀 이상한데요? 누가 이렇게 놓은 거예요? 시어머니가 상을 살피며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글쎄, 아까 윤주가 놓았는데. 혜정은 윤주 쪽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죠. 형님이 하신 거 아니에요? 윤주는 잠시 멈칫했어요. 사실 자신이 놓은 게 맞았으니까요. 응, 내가 했는데.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순간 거실에 있던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윤주에게 쏠렸어요. 숙자, 도련님 민호, 그리고 몇몇 친척들까지. 혜정은 그 분위기를 즐기듯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형님은 참 답답해요, 진짜. 공기가 얼어붙었죠.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어요. 혜정은 일부러 한숨을 크게 쉬며 계속했습니다. 형님이 괜히 남편 일에 끼어들어서 집안 꼴이 이렇게 된 거잖아요. 할 줄 아는 것도 없으면서 괜히 도와준다고 나섰다가 결국 빚만 들여온 거 다들 아시죠? 윤주는 숨이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빚쟁이라는 말은 안 했지만 그 의미는 명확했죠. 손에 쥐고 있던 접시가 미세하게 떨렸어요. 혜정은 마치 기다렸다는 듯 윤주를 흘끗 내려다보며 웃었습니다. 냉소적인 미소였죠. 솔직히 형님은 남의 일 판단도 못하면서 왜 꼭 나서야 직성이 풀리는지 모르겠어요. 안목이 없으니 일이 망하는 거죠. 이게 지금 무슨 소리야? 윤주는 속으로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하지만 입 밖으로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온 가족이 지켜보는 자리에서 싸울 수도 없었죠. 도련님 민호는 옆에서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팔짱을 풀었다가 다시 끼며 눈치만 보고 있었죠. 여보, 그만. 작게 중얼거렸지만 혜정을 말리지는 못했습니다. 시댁 어른들도 아무 말이 없었어요. 시어머니는 고개를 돌려 다른 곳을 바라봤습니다. 시아버지는 신문을 들고 거실을 나가버렸죠. 누구 하나 윤주를 감싸주지 않았어요. 혜정은 그 침묵을 확인하듯 마지막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형님은 스스로 빚을 불러온 사람이잖아요. 그걸 왜 남 탓을 해요? 윤주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테이블 아래에서 주먹이 저절로 웅크러졌습니다. 부끄러움, 수치심, 분노가 한꺼번에 밀려왔죠. 내가 뭘 잘못했다고. 하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바늘처럼 박혔어요. 어떤 이는 동정 어린 눈빛을, 어떤 이는 불편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혜정의 말을 제지하지 않았죠. 윤주는 조용히 숨을 삼켰습니다. 손에 쥔 접시를 내려놓고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혜정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혜정의 눈에는 승리감 같은 게 번뜩였죠. 왜 이러는 거야? 내가 동서한테 뭘 잘못했길래? 윤주는 이해할 수 없었어요. 단순한 시기나 질투치고는 너무 과했습니다. 뭔가 다른 이유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죠. 거실의 어색한 침묵은 한참 동안 이어졌습니다. 결국 숙자가 먼저 자리에서 일어나며
분위기를 바꿨어요. 자, 이제 상 다 차렸으니까 제사 시작하죠. 사람들이 하나둘 자리를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윤주는 구석에 서서 그 모습을 지켜봤어요. 가슴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부서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 집에서 난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렇게 생각하니 눈물이 핑 돌았죠. 하지만 참았어요. 여기서 우는 모습을 보일 순 없었으니까요. 제사가 시작되고 윤주는 뒤편에 조용히 섰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은 온통 혜정의 말로 가득했어요. 도대체 왜 저러는 거지? 그 물음표는 윤주의 마음속에 깊이 박혔습니다. 제사가 끝나고 사람들이 잠시 쉬는 시간이었습니다. 윤주는 뒷마당으로 나가 숨을 돌렸어요. 아까 거실에서 있었던 일이 아직도 가슴을 짓눌렀죠. 찬바람이 얼굴을 스치며 지나갔습니다. 잠시 후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돌아보니 혜정이 서 있었습니다. 형님, 여기 계셨네요. 혜정은 웃으며 다가왔어요. 하지만 그 웃음이 진짜 같지 않았죠. 혜정은 주변을 둘러보며 사람이 없는지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윤주에게 한 걸음 더 다가왔어요. 형님 옷에 실밥 나왔네요. 제가 떼어드릴게요. 손을 뻗어 윤주의 어깨를 만졌습니다. 윤주는 본능적으로 몸을 뒤로 빼려 했어요. 하지만 혜정의 손이 더 세게 옷깃을 잡았습니다. 가만히 계세요, 형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눈빛은 날카로웠죠. 두 사람 사이의 거리가 불편할 정도로 가까워졌어요. 혜정은 윤주의 옷을 만지는 척하며 속삭였습니다. 요즘 시댁일에 형님이 너무 많이 나서시는 것 같아요. 윤주는 혜정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무슨 소리야? 혜정은 실밥을 떼는 신용을 하며 계속했어요. 어머니한테 이것저것 의견 내시잖아요. 형님 분수에 맞지 않게. 그 말에 윤주의 눈썹이 꿈틀거렸습니다. 내 분수? 그게 무슨 뜻이야? 혜정은 한 발 물러서며 웃었어요. 차갑고 계산적인 미소였죠. 형님네가 지금 어떤 상황인지는 다 알잖아요. 빚도 많고 시댁에서 의지만 하는 처지고. 윤주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래서 혜정의 목소리가 더 낮아졌어요. 그러니까 형님은 조용히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안 그러면 말끝을 흐리며 의미심장한 눈빛을 보냈습니다. 윤주는 그제야 깨달았어요. 혜정이 자신을 공격하는 이유를요. 시댁 재산, 상속 문제였구나. 시어머니가 얼마 전부터 재산 정리를 시작했다는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혜정은 윤주가 시댁에서 완전히 밀려나길 바라는 거였어요. 그래야 자신들 몫이 더 커지니까요. 윤주는 씁쓸한 웃음이 나왔습니다. 동서가 날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그거였어? 혜정은 대답 대신 빙그레 웃었어요. 그 웃음 뒤에 숨은 욕심과 불안이 느껴졌습니다. 윤주는 혜정의 얼굴을 찬찬히 들여다봤어요. 뭔가 더 있다는 느낌이 들었죠. 바람이 다시 불어왔습니다. 낙엽이 두 사람 사이를 스쳐 지나갔어요. 혜정은 몸을 돌리려다 말고 한 번 더 말했습니다. 그리고 형님, 아무한테도 쓸데없는 말하지 마세요. 특히 어머니한테. 협박이었죠. 윤주는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어요. 대신 혜정의 눈을 가만히 응시했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공중에서 부딪혔죠. 보이지 않는 기싸움이 팽팽하게 이어졌어요. 멀리서 숙자가 윤주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동서, 거기 있어? 혜정은 재빨리 표정을 바꿨어요.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밝은 얼굴로 돌아섰습니다. 형님, 들어가시죠. 큰형님이 부르시네요. 마치 친한 동서처럼 다정하게 말했어요. 하지만 뒤로 돌아서는 혜정의 뒷모습에서 긴장감이 느껴졌습니다. 윤주는 그 자리에 잠시 더 서 있었어요.
방금 전의 대화를 곱씹었습니다. 단순한 상속 문제만은 아니야. 혜정한테 뭔가 더 있어. 혜정의 눈빛이 너무 불안했거든요. 초조함과 공포가 섞인 눈빛. 누군가에게 쫓기는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윤주는 직감적으로 느꼈어요. 혜정이 숨기고 있는 게 있다는 걸요. 집 안으로 들어가면서 윤주는 결심했습니다. 지켜봐야겠어. 혜정이 도대체 뭘 숨기고 있는지. 그렇게 윤주의 관찰이 시작되었죠.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윤주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혜정의 말과 표정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분명히 뭔가 있어. 윤주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옆에서는 남편이 지친 숨소리를 내며 자고 있었어요. 윤주는 조용히 이불을 덮어주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창밖을 내다보니 어둠 속에 가로등만 외롭게 빛나고 있었죠. 왜 사람들은 나한테만 이러는 걸까? 억울함이 밀려왔어요. 하지만 동시에 궁금증도 생겼습니다. 혜정이 무엇을 그토록 두려워하는지. 윤주는 창가에 기대어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알 수 없는 불안감이 가슴을 짓눌렀어요. 하지만 동시에 진실을 알아야겠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 순 없어. 밤은 깊어갔고 윤주의 마음속에는 작은 불씨가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민호의 회사에 문제가 생긴 건 그로부터 한 달쯤 지난 뒤였습니다. 거래처에서 납품 계약을 연속으로 취소했다는 소식이 들렸어요. 처음엔 작은 문제인 줄 알았죠. 하지만 상황은 생각보다 심각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윤주는 시장에서 장을 보고 있었어요. 그때 건너편에서 민호가 급하게 걸어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얼굴이 창백했고 통화를 하며 손을 휘저었어요. 아니, 그게 아니라 자금은 있습니다. 조금만 시간을. 다급한 목소리였죠. 윤주는 민호를 부르려다 말았어요. 뭔가 심각한 상황인 것 같았거든요. 민호는 전화를 끊더니 길가 벤치에 주저앉았습니다. 고개를 떨구고 한참을 움직이지 않았어요. 며칠 뒤 시댁에서 급히 연락이 왔습니다. 민호 회사가 세무조사를 받는데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회계장부에 문제가 있다는데 어쩐다 이걸. 윤주는 남편에게 그 소식을 전했습니다. 남편도 놀란 표정을 지었죠.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그날 밤 윤주는 민호 집 근처를 지나가게 됐어요. 저녁 식사 재료를 사러 가는 길이었죠. 그런데 민호네 집 앞에 낯선 차가 서 있었습니다. 차에서 정장 입은 남자 두 명이 내렸어요. 한 명은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고 다른 한 명은 휴대전화로 통화 중이었습니다. 혜정 씨 맞죠? 오늘까지라고 했는데 아직도 연락이. 통화 내용이 들렸어요. 윤주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혜정이? 민호가 아니라 혜정의 이름이 나왔어요. 남자들은 집 초인종을 눌렀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또 도망갔나? 이 사람들 진짜. 남자 한 명이 짜증스럽게 중얼거렸죠. 윤주는 재빨리 모퉁이로 몸을 숨겼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사채업자 아니면 독촉업자? 혜정에게 빚이 있다는 뜻이었어요. 남자들이 차를 타고 떠난 뒤 윤주는 천천히 그 자리를 벗어났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혜정이 빚이 있어? 그것도 민호 몰래? 집으로 돌아온 윤주는 가만히 생각했습니다. 혜정이 자신을 그토록 공격했던 이유가 조금씩 보이기 시작했어요. 자기 문제를 감추려고 날 희생양으로 만든 거야? 다음 날 시댁에서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민호 회사 직원들이 대부분 사직서를 냈다는 거였어요. 회사 사정이 알려지면서 사람들이 떠나기 시작한 거죠. 시어머니는 윤주에게도 전화를 했어요. 윤주야, 혹시 민호네한테 빌려줄 돈 있니?
저희도 지금 상황이. 아, 그래. 알았어. 전화는 그렇게 끊겼습니다. 윤주는 핸드폰을 내려놓으며 씁쓸하게 웃었어요. 빚쟁이라고 욕하더니 이젠 돈 빌려달라고 하네. 아이러니했습니다. 며칠 뒤 시댁 가족들이 긴급 모임을 가졌어요. 윤주도 남편과 함께 참석했습니다. 거실에는 심각한 분위기가 가득했죠. 민호가 입을 열었어요. 회사가 어렵습니다. 은행에서 추가 대출도 안 해준다고.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혜정은 소파 한쪽에 앉아 있었어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죠. 손톱을 물어미으며 계속 다리를 떨었습니다. 시아버지가 물었어요. 그럼 직원 월급은 어떻게 하려고? 그게 이번 달은 못 줄 것 같습니다. 민호의 대답에 거실이 술렁였어요. 혜정이 갑자기 벌떡 일어났습니다. 다 형님 때문이에요. 모두의 시선이 혜정에게로 쏠렸어요. 형님네가 빚 문제로 소문내서 우리 회사 이미지까지 망친 거잖아요. 혜정의 목소리는 날카로웠습니다. 윤주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혜정을 바라봤어요. 뭐, 내가 언제 소문을 냈어? 동네에서 다 아는데 누가 퍼뜨렸겠어요. 민호가 혜정을 말렸습니다. 여보, 그만해. 왜요? 사실이잖아요. 혜정은 감정을 주체하지 못했어요. 윤주는 조용히 혜정을 쳐다봤습니다. 저러는 데는 다 이유가 있어. 혜정의 눈빛에서 공포가 보였어요. 자신의 비밀이 들킬까봐 두려워하는 눈빛. 시어머니가 중재에 나섰습니다. 그만들 해. 지금 싸울 때가 아니잖니. 분위기는 더욱 무거워졌어요. 회의는 결론 없이 끝났습니다. 윤주와 남편이 집으로 돌아가려 할 때였어요. 현관에서 우연히 혜정과 마주쳤습니다. 두 사람은 잠시 서로를 바라봤어요. 혜정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윤주는 조용히 말했어요. 동서, 나한테 숨기는 거 있지? 혜정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무슨 소리예요? 내가 봤어. 지난주에 내 집 앞에서. 혜정은 순간 숨을 멈췄습니다. 눈동자가 흔들렸어요. 윤주는 계속 말했습니다. 사채업자들이 널 찾더라. 혜정 씨 맞냐고 물어보면서 혜정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빠졌어요. 그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윤주는 한 걸음 더 다가갔어요. 민호한테 말할까? 아니면 어머님한테? 안 돼요. 혜정이 다급하게 윤주의 팔을 잡았습니다. 제발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세요, 형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 순간 윤주는 확신했습니다. 혜정의 비밀이 생각보다 훨씬 크다는 것을요. 그날 이후 윤주는 혜정을 더 주의 깊게 지켜봤습니다. 뭔가 결정적인 증거를 찾아야 했어요. 혜정이 감추고 있는 비밀의 실체를 알아야 했죠. 일주일쯤 지난 어느 날 윤주는 시댁 청소를 돕게 됐습니다. 시어머니가 허리가 아프다며 도움을 요청했거든요. 윤주는 마당 한쪽에 쌓인 재활용 박스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박스를 정리하다가 우편물 뭉치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윤주는 그것을 주우려다 멈칫했어요. 봉투에 적힌 이름이 눈에 들어왔거든요. 수신인 김혜정. 윤주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아무도 없었어요. 조심스럽게 봉투들을 펼쳐봤죠. 첫 번째 봉투는 연체 안내서였습니다. 3개월 연체, 즉시 상환 요구. 두 번째 봉투에는 사채업체 로고가 크게 찍혀 있었어요. 최종 독촉장, 법적 조치 예정. 윤주의 손이 떨렸습니다. 봉투는 하나가 아니었어요. 10장이 넘는 독촉장들이 쏟아져 나왔죠. 금액을 확인한 윤주는 숨이 막혔어요. 2천만 원, 3,500만 원, 5천만 원. 합치면 억 단위였습니다. 그때 찢어진 종이 조각들이 눈에 띄었어요.
윤주는 조각들을 모아 맞춰보기 시작했습니다. 계약서 일부였죠. 종이에는 민호산업계좌, 자금 이체, 무단 인출 같은 단어들이 보였어요. 윤주는 천천히 그 의미를 이해했습니다. 혜정이 민호 회사 돈을 빼돌린 거야? 더 자세히 보니 날짜도 적혀 있었어요. 지난 1년 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돈이 빠져나간 흔적이었습니다. 민호 회사가 흔들린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었던 거죠. 윤주는 서류를 다시 정리하며 생각했어요. 혜정이 이걸 감추려고 나를 공격한 거구나. 모든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부엌 쪽에서 혜정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그러니까요. 지금 당장 못 갚는다니까요. 전화 통화하는 소리였습니다. 윤주는 조용히 부엌 쪽으로 다가갔어요. 문틈 사이로 혜정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혜정은 휴대전화를 꽉 쥐고 있었어요. 일주일만 더 기다려주세요. 제발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네, 법원? 아니, 그건 안 돼요. 제발. 혜정은 통화를 끝내고 주저앉았어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흐느꼈습니다. 윤주는 그 모습을 말없이 지켜봤죠. 잠시 후 혜정이 갑자기 일어나더니 주변을 살폈어요. 윤주는 재빨리 몸을 숨겼습니다. 혜정은 서류 가방을 들고 방으로 급히 들어갔어요. 윤주는 거실로 돌아왔습니다. 거실 한쪽에 CCTV 모니터가 있었어요. 평소엔 신경 쓰지 않았는데 오늘은 달랐죠. 모니터를 확인해 보니 녹화 기능이 켜져 있었어요. 윤주는 며칠 전 영상을 되돌려 봤습니다. 화면에 혜정이 나타났어요. 밤늦은 시간이었죠. 혜정은 주변을 살피며 서류 가방을 들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표정이 심상치 않았어요. 겁에 질린 얼굴이었죠. 누군가에게 쫓기는 사람처럼 다급했습니다. 윤주는 다른 날짜의 영상도 확인했어요. 비슷한 장면이 여러 번 반복됐습니다. 혜정은 계속 무언가를 숨기고 있었던 거예요. 이제 알겠어. 윤주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동서가 날 공격한 건 자기를 지키려는 거였어. 희생양이 필요했던 거지. 모든 게 명확해졌어요. 혜정의 폭언, 모욕, 발길질. 그 모든 게 자신의 비밀을 감추기 위한 몸부림이었던 겁니다. 윤주는 모니터를 끄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화가 나면서도 한편으로는 혜정이 불쌍하기도 했죠. 하지만 그렇다고 날 짓밟아도 되는 건 아니잖아. 윤주는 주먹을 꽉 쥐었어요. 그때 시어머니가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윤주, 청소 다 했니? 네, 어머니. 다 끝났어요. 시어머니는 윤주를 보며 미안한 표정을 지었어요. 요즘 집안이 어수선해서 미안하구나. 괜찮아요. 시어머니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민호네가 걱정이야. 회사도 어렵고, 혜정이는 요즘 말도 안 통하고, 윤주는 아무 말 없이 고개만 끄덕였어요. 어머니는 아직 모르시는구나. 혜정이 뭘 했는지 말하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지금은 때가 아니었어요. 집으로 돌아온 윤주는 남편에게 오늘 있었던 일을 말했습니다. 남편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진짜? 혜정 씨가 동생 회사 돈을? 증거는 있어. 서류 조각들이랑 독촉장. 윤주는 핸드폰으로 찍어둔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남편은 사진을 보며 고개를 저었어요. 이런, 도련님은 알까? 모를 거야. 혜정이 숨긴 거니까. 두 사람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남편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당신, 어떻게 할 거야? 윤주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일단은 지켜볼 거야.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해. 남편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위험하지 않을까? 괜찮아. 조심할게. 그날 밤
윤주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혜정의 얼굴이 계속 떠올랐죠. 동서도 힘들었겠지. 하지만 윤주는 시댁 부엌에서 발길질 당했던 순간을 떠올렸습니다. 차가운 바닥에 쓰러졌던 그 순간을요. 그래도 날 그렇게 대해도 되는 건 아니야. 윤주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분노가 남아 있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궁금했습니다. 이 일이 어떻게 끝날지, 혜정이 결국 어떻게 될지. 창밖으로 새벽빛이 스며들기 시작했어요. 윤주는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곧 모든 게 드러날 거야. 민호 회사의 세무조사 결과가 나온 건 그로부터 일주일 뒤였습니다. 윤주는 시장에서 장을 보다가 시어머니에게서 전화를 받았어요. 윤주, 큰일 났어. 민호 회사가. 전화기 너머로 울음이 섞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윤주는 남편에게 상황을 전했어요. 세무조사에서 회계 부정이 발견됐대. 확인되지 않는 지출 항목들이. 남편은 심각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음 날 민호 회사 앞은 난리가 났어요. 직원들이 사무실 밖으로 쏟아져 나왔죠. 누군가는 화를 내고 누군가는 울고 있었습니다. 윤주는 그 광경을 멀리서 지켜봤어요. 한 직원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월급도 못 받았는데 어쩌라는 거예요? 회사가 망한다면서요? 우리 보고 어떻게 하라고. 오후가 되자 회사 건물에 불이 꺼졌습니다. 텅 빈 사무실만 남았죠. 윤주는 그 모습을 보며 한숨을 쉬었어요. 결국 이렇게 되는구나. 민호는 며칠 동안 거래처를 찾아다녔습니다. 하지만 어디서도 좋은 대답을 듣지 못했어요. 죄송합니다. 더 이상 거래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회사 사정을 들었는데 저희도 위험 부담이 있어서요. 은행에서도 냉정한 통보가 왔습니다. 추가 대출은 불가능하고 기존 대출 상환을 당겨야 한다는 거였어요. 민호는 은행 앞 벤치에 주저앉아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그날 저녁 민호는 완전히 지친 모습으로 집에 돌아왔어요. 거실 바닥에 서류 가방을 툭 떨어뜨렸습니다. 다 끝났어.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죠. 혜정은 부엌에서 나왔습니다. 여보, 거래처는? 다 끊었어. 아무도 우리랑 일 안 한대. 혼정은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그럼 우리 어떻게? 모르겠어. 정말 모르겠어. 민호는 소파에 몸을 던졌습니다. 그때 숨겨뒀던 서류 뭉치가 선반에서 떨어졌어요. 바닥에 흩어진 독촉장들. 민호의 시선이 그쪽으로 향했습니다. 이게 뭐야? 민호가 서류를 집어들었어요. 혜정은 재빨리 달려가 뺏으려 했지만 늦었습니다. 민호는 독촉장을 하나씩 펼쳐봤어요. 사채? 연체? 이게 당신 이름이잖아.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여보, 그게. 혜정은 말을 잇지 못했어요. 민호는 더 많은 서류를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회사 계좌 내역서를 발견했죠. 이건 우리 회사 계좌잖아. 왜 여기에? 순간 민호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설마 당신이 회사 돈을? 미안해. 혜정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민호는 서류를 바닥에 내던졌어요. 얼마야? 얼마나 빼돌린 거야? 7천만 원. 뭐? 민호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혜정을 내려다봤습니다. 회사가 기울어진 게 당신 때문이었어? 혜정은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민호는 거실을 왔다 갔다 했습니다. 왜 그런 짓을 한 거야? 사업한다고. 친구가 같이 하자고 해서. 사업? 그게 다 날아간 거야? 혜정은 울먹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민호는 벽에 주먹을 내리쳤습니다. 미쳤어. 정말 미쳤어. 그 소리에 방에 있던 지훈이 문을 열고 나왔어요.
아빠, 엄마, 아이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민호와 혜정은 동시에 아이를 봤어요. 지훈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가가 빨갛게 부어 있었죠. 아빠, 엄마 싸우지 마. 혜정이 아이에게 다가가려 했지만 지훈은 방으로 뛰어들어갔어요. 문을 쾅 닫는 소리가 울렸습니다. 민호는 탈진한 듯 소파에 무너져 내렸어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혜정은 바닥에 앉아 흐느끼기 시작했죠. 이 소식은 곧 시댁 전체로 퍼졌습니다. 다음 날 시댁 거실에는 사람들이 모였어요. 윤주도 남편과 함께 갔습니다. 거실 분위기는 무거웠어요. 사람들은 서로 눈치만 보고 있었죠. 시아버지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민호를 도와줘야 하는 거 아니냐? 하지만 저희도 여유가. 큰형이 난색을 표했어요. 숙자가 말을 이었습니다. 혜정이가 저지른 일인데 왜 우리가 책임을 져야 해요? 그래도 가족이잖아. 가족이라고 무조건 감싸줄 순 없죠. 말들이 오가며 분위기는 점점 험악해졌습니다. 누군가는 민호를 도와야 한다고 했고 누군가는 선을 그어야 한다고 했어요. 그 와중에 시어머니가 윤주를 봤습니다. 윤주는 고개를 들었어요. 네, 어머니. 시어머니는 잠시 망설이다 말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너한테 미안했구나. 갑작스러운 사과였죠. 어머니, 우린 너를 오해했어. 너는 열심히 살았는데. 다른 친척들도 어색하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윤주를 향한 시선이 예전과 달라져 있었습니다. 윤주는 담담하게 말했어요. 괜찮아요, 어머니. 정말 미안하다. 하지만 윤주는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하면 뭐해. 이미 다 지나간 일인데. 회의는 결론 없이 끝났어요. 민호를 돕기로 했지만 구체적인 방법은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윤주는 남편에게 말했어요. 다들 이제야 정신 차린 것 같아. 그러게. 혜정이 때문에 집안이 완전히 흔들렸네. 윤주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곧 끝이 보이겠지. 혜정의 거짓말이 모두 무너진 순간이었어요. 민호 회사의 압류 통지서가 날아온 건 그로부터 사흘 뒤였습니다. 회사 건물과 민호 명의 재산이 모두 압류됐어요.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었죠. 민호는 집에서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며칠째 방에만 틀어박혀 나오지 않았어요. 밥도 제대로 먹지 않았죠. 혜정은 집 안을 왔다 갔다 하며 전화만 붙들고 있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독촉 전화가 하루에도 수십 통씩 왔어요. 그러던 어느 날 지훈이 학교에서 쓰러졌습니다. 선생님이 급하게 연락을 했어요. 혜정은 병원으로 달려갔죠. 의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아이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정밀 검사가 필요해요. 검사요? 비용은 얼마나? 최소 800만 원은 들 겁니다. 혜정은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어요. 지금 당장 10만 원도 없는 형편이었거든요. 집으로 돌아온 혜정은 민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지훈이가. 알아. 병원에서 연락 왔어. 검사 비용이. 민호는 고개를 저었어요. 돈이 없어. 한 푼도. 그럼 어떡해? 지훈이가. 모르겠어. 민호는 소리를 지르고 나가버렸습니다. 혜정은 혼자 남아 울기 시작했어요. 시어머니가 소식을 듣고 집으로 왔습니다. 지훈이가 아프다며? 네, 어머니. 검사를 받아야 하는데. 돈은? 혜정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시어머니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우리도 여유가 없구나. 형님네한테 다 보탰더니. 그때 혜정이 갑자기 일어났어요. 어머니, 저 잠깐 나갔다 올게요. 어디 가려고? 대답 없이 혜정은 집을 나갔습니다.
혜정은 며칠 동안 집에 돌아오지 않았어요. 민호가 전화를 해도 받지 않았죠. 지우는 외할머니 집에 맡겨진 상태였습니다. 시댁 거실에서는 다시 가족회의가 열렸어요. 윤주도 참석했습니다. 시아버지가 무거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민호네 집이 경매로 넘어갔어. 모두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혜정이는 어디 갔냐? 연락이 안 돼요, 아버지. 민호는 지친 얼굴로 대답했습니다. 숙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지훈이는 괜찮아? 병원비가 없어서 검사도 못 받고 있어요.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아무도 선뜻 나서지 못했어요. 시어머니가 윤주를 봤어요. 윤주는 시어머니와 눈을 마주쳤습니다. 우리가 정말 미안하구나.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너를 그렇게 대했던 것 용서해다오. 다른 사람들도 하나둘 고개를 숙였습니다. 숙자가 말했어요. 동서, 그동안 정말 미안했어. 윤주는 그들을 가만히 바라봤어요. 한때 자신을 빚쟁이라고 손가락질하던 사람들, 이제야 미안하다고 하는 사람들. 괜찮아요. 윤주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다 지나간 일이에요. 하지만 속마음은 달랐어요. 이제 와서 사과한다고 아픈 게 없어지나. 상처는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다시 말했어요. 너는 정말 착한 사람이야. 우리가 너무 몰랐어. 이제 그만하세요, 어머니. 윤주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어요. 민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형수님, 지훈이 일 도와주실 수 있으세요? 모두의 시선이 윤주에게 쏠렸어요. 윤주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도련님, 저희도 형편이 어려운 건 아시잖아요. 알아요. 하지만, 그리고 지훈이 엄마는 어디 갔어요? 윤주의 질문에 민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연락이 안 돼요. 윤주는 한숨을 쉬었어요. 혜정이 도망간 거네. 책임을 회피한 거였죠. 일단 지훈이부터 봐야죠. 아이가 아픈데. 윤주의 말에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가 조금은 도와드릴게요. 윤주가 조용히 말했어요. 전부는 못 드리지만 할 수 있는 만큼은. 시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윤주야, 고맙구나. 아이는 죄가 없으니까요. 민호는 윤주를 향해 깊이 고개를 숙였어요. 형수님, 정말 감사합니다. 그냥 제 조카니까 돕는 거예요. 회의가 끝나고 사람들이 하나씩 돌아갔습니다. 윤주도 남편과 함께 집으로 향했어요. 차 안에서 남편이 물었습니다. 당신 정말 도와줄 거야? 응. 지훈이는 불쌍하잖아. 하지만 혜정이는, 동서는 동서고 지훈이는 지훈이야. 윤주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아이한테 죄를 물을 순 없어. 남편은 아내의 손을 잡았어요. 당신은 정말 대단해. 대단한 게 아니야. 그냥 사람 도리를 하는 거지. 집으로 돌아온 윤주는 통장을 꺼냈습니다. 많지 않은 금액이었지만 그래도 지훈이 검사비는 될 거였어요. 이 돈이면 일단 급한 불은 끄겠지. 그날 밤 윤주는 오래 잠들지 못했습니다. 혜정의 얼굴이 계속 떠올랐어요. 동서, 지금 어디서 뭐하고 있을까? 혜정도 힘들었을 거예요. 감당할 수 없는 빚과 무너진 가정. 하지만 그렇다고 모든 걸 버리고 도망갈 순 없는 거였죠. 곧 돌아오겠지. 어디든. 윤주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창밖으로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빗소리가 밤의 고요를 깨뜨렸습니다. 윤주는 그 소리를 들으며 천천히 눈을 감았어요. 이제 곧 모든 게 끝나겠지. 마지막 장면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2달이 지났습니다.
계절은 어느새 가을에서 초겨울로 넘어가고 있었어요. 윤주의 일상은 조금씩 평온을 찾아가고 있었죠. 어느 날 저녁 윤주는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밖에서는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가을 끝자락에 차가운 비였죠.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누군가 계속 벨을 누르고 있었어요. 윤주는 손을 닦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작은 창문으로 밖을 내다봤어요. 그리고 숨이 멎는 것 같았죠. 비에 흠뻑 젖은 여자가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혜정이었어요. 윤주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문을 열어야 하나? 하지만 혜정의 모습이 너무 처참했어요. 천천히 문을 열었습니다. 그 순간 혜정의 무릎이 꺾였어요. 바닥에 무릎을 꿇으며 혜정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형님, 떨리는 목소리였어요. 제발, 지훈이, 살려주세요. 혜정의 손에는 병원 서류가 쥐어져 있었습니다. 비에 젖어 글씨가 번진 서류들, 응급수술 필요, 비용 1,200만 원 같은 글자가 보였어요. 윤주는 말없이 혜정을 내려다봤습니다. 1년 전 그 부엌 바닥이 떠올랐어요. 자신을 발로 차던 혜정의 모습, 빚쟁이라며 조롱하던 목소리. 하지만 지금 눈앞의 혜정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부서진 사람이었죠. 뒤쪽에서 민호가 지훈을 안고 나타났어요. 아이의 얼굴은 창백했고 숨소리가 거칠었습니다. 민호의 눈가도 빨갛게 부어 있었어요. 형수님, 죄송합니다. 민호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희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윤주는 여전히 아무 말 없이 서 있었어요. 혜정은 무릎을 꿇은 채 계속 떨고 있었습니다. 빗물이 그녀의 어깨를 타고 흘러내렸죠. 형님, 미안해요. 혜정의 목소리가 흐느낌으로 끊겼습니다.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형님한테 그렇게 대한 거 평생 후회할 거예요. 혜정은 고개를 들어 윤주를 바라봤어요. 눈물과 빗물로 범벅이 된 얼굴이었습니다. 하지만 지훈이만은 제발 말을 잇지 못하고 다시 고개를 숙였어요. 윤주는 지훈을 봤습니다. 아이는 아버지 품에 안겨 축 늘어져 있었어요. 숨소리만 겨우 들릴 뿐이었죠. 아이는 죄가 없지. 윤주는 천천히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어요. 일어나, 동서. 짧은 한마디였습니다. 혜정은 고개를 들었어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죠. 일어나라고. 무릎 꿇지 말고. 윤주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혜정은 떨리는 다리로 천천히 일어났어요. 윤주는 혜정의 손에서 젖은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병원 어디야? 서울대병원이요. 지금 바로 가야 해? 민호가 급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형님. 오늘 안에 수술을. 알았어. 윤주는 집 안으로 들어가 핸드폰을 집어들었어요.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차 가져와. 급한 일이야. 전화를 끊고 윤주는 지갑을 챙겼습니다. 그리고 다시 현관으로 나왔어요. 혜정은 여전히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뭐해? 병원 가야 하잖아. 윤주가 먼저 걸음을 옮겼어요. 혜정은 그제야 정신을 차렸습니다. 형님, 정말 감사합니다. 됐어. 지훈이부터 먼저 챙겨야지. 남편이 차를 몰고 왔습니다. 네 사람은 서둘러 차에 탔어요. 빗속을 뚫고 병원으로 향했죠. 차 안은 조용했습니다. 지훈의 거친 숨소리만 들렸어요. 혜정은 계속 눈물을 닦았습니다. 병원에 도착해 응급실로 향했어요. 의사들이 지훈을 급히 데려갔습니다. 윤주는 수납 창구로 가서 수술비를 냈죠. 혜정이 뒤따라왔어요.
형님, 이 돈 제가 꼭 갚을게요. 됐어. 나중 얘기야. 아니에요. 꼭 갚을 거예요. 어떻게든. 혜정의 목소리는 진지했습니다. 윤주는 혜정을 바라봤어요. 1년 전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죠. 교만함은 사라지고 절박함만 남아 있었습니다. 동서, 네, 형님. 미운 감정은 이제 없어. 윤주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리, 이제 그만 싸우자. 혜정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어요.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알았어. 그만 울고. 윤주는 혜정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지훈이 괜찮아질 거야. 걱정하지 마. 형님. 복도 끝에서 민호가 이쪽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고개를 깊이 숙이며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윤주는 작게 고개를 끄덕였죠. 수술은 4시간 동안 이어졌습니다. 윤주와 남편도 끝까지 함께 기다렸어요. 혜정은 복도 의자에 앉아 계속 기도했습니다. 수술이 끝났습니다. 의사가 나와 말했어요. 다행히 잘 끝났습니다. 회복하면 괜찮을 겁니다. 혜정이 울음을 터뜨렸어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민호도 눈물을 닦았습니다. 윤주는 그 모습을 조용히 지켜봤어요. 밖으로 나오니 비가 그쳤습니다. 하늘에는 구름 사이로 별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형님, 혜정이 윤주를 불렀습니다. 내가 그날 나한테 한 짓 다 기억해. 혜정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죄송합니다. 근데 말이야. 윤주는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말했습니다. 미움을 계속 품고 살 순 없더라. 그것도 힘든 일이야. 형님, 우리 이제 새로 시작하자. 가족이잖아. 윤주가 혜정을 돌아봤어요. 동서도 힘들었을 거야. 나도 알아. 혜정은 다시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감사의 눈물이었죠. 앞으로 열심히 살 거예요. 지훈이를 위해서라도. 혜정이 다짐하듯 말했어요. 그래. 그럼 됐어. 윤주는 작게 웃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남편이 말했어요. 당신 정말 대단해. 나였으면 못했을 거야. 대단한 게 아니야. 그냥 사람 사는 거지 뭐. 윤주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빗물에 씻긴 거리가 깨끗하게 빛나고 있었어요. 그날의 발길질. 이제야 이유를 알겠어. 혜정도 힘들었던 거였죠. 무너지는 자신을 지키려고 발버둥 쳤던 거였어요. 물론 그게 자신을 공격할 이유는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이해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용서할 수 있었죠. 미움은 결국 자신을 해칠 뿐이었으니까요. 집에 도착해 윤주는 따뜻한 차를 한 잔 마셨습니다. 마음이 편안했어요. 오랜만에 느끼는 평화였죠.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합니다. 넘어지고 잘못하고 남에게 상처를 주죠. 하지만 그 실수에서 배우고 일어설 기회는 있어야 했어요. 윤주는 혜정에게 그 기회를 준 거였습니다. 자신도 언젠가 그런 기회가 필요할지 모르니까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자신을 짓밟았던 사람이 무릎 꿇고 찾아왔을 때 용서할 수 있으셨을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말아주시고요. 우리 모두 조금 더 따뜻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